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죠? 어제 일단 챕터 1 스트럭처 본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쭉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 크게 지장은 없는 챕터긴 한데, 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쪽에 가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조금 이해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저걸 또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 앞부분도 쭉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진행을 했었고, 사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옥텟 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그런, 물질들도 존재를 해요. 이족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베릴륨이라든지 아니면 보론 같은 경우에,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꼭 옥텟 법칙을 채우지 않더라도 뭐 4개만 채우는 경우, 그 다음에 6개만 채우는 경우 이런 예외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에 가면은 뭐 설퍼라든지 뭐 그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포스퍼러스 같은 경우에도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세 번째 주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외를 갖는 애들도 있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는 사실은 법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미리 그 예외를 외워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나올 때 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 레조넌스 부분이죠. 레조넌스도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공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조넌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이 우리가 앞에서 루이스 스트럭처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의 루이스 스트럭처로 나타내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명 구조를 편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전에 배웠었던 것은 벤젠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런 벤젠. 그 다음에 공명 구조를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로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의 스트럭처로 그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를 그려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공명 구조를 그릴 때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화살표죠. 그래서 더블 헤디드 에로우라고 나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끝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공명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기호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이러한 화살표 기호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화살표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응의 평형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명에서 사용하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공명을 그려줄 때 사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랑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형 화살표랑 이 두 개를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명확히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루이스 스트럭처로 그려주고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레조넌스 스트럭처 혹은 레조넌스 폼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요.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원소들 같은 경우, 애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대신에 무엇이 달라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렉트론의 어레인지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배열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뭐 아래쪽에 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똑같은 구조가 나오니까 여기서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C, O, H, N,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원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의 공명 구조를 봤을 때 CHO가 서로 COHN이 동일한 어레인지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전자 배열이 달라져 있는 것만 차이점이죠. 여기 왼쪽 구조에서는 C랑 O 사이에 더블 본드로, 그러니까 전자 4개를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C랑 O 사이에는 2개의 전자로 공유를 하고 있죠. 대신에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 쌍이 이제 3개가 되는 거고, 왼쪽은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질소와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결합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거, 이 레조넌스 스트럭처, 지금 이 2개를 그려줬을 때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스트럭처 그리고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스트럭처, 이 2개 다 정확하게 어떤 이 분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구조는 없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의 어떤 한 중간의 형태거든요. 중간의 형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공명 혼성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쪽에서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다시 그 벤젠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벤젠의 2가지 이렇게 레조넌스 구조를 그려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공명 구조를 배울 때 착각이 뭐냐면, 전자의 이 결합이 이 위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고 얘가 실시간으로 전자들이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들이 계속 이동을 해서 결합의 어떤 상태가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결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중결합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공명 상태에서는 단일 결합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단일 결합이랑 이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 길이가 다르죠. 그리고 이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 길이가 더 짧은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 전자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결합이 단일 결합이 됐다, 이중 결합이 됐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결합의 길이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벤젠의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하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1.5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6개의 이 탄소 간의 결합이 다 1.5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뜻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둘 사이의 중간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 그 구조를 그려줄 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상태와 1번 상태와 그 다음에 2번 상태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어느 한 형태의 전자 배치도를 유지를 하고 있구나, 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조넌스 구조라는 거는 전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어떤 한 형태다. 대신에 그걸 하나의 구조로 나타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루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라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유기화학을 배우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상태다. 다만 중간에 어떤 상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 레조넌스 스트럭처 두 개 이상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걔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어떤 형태로 그려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를 그나마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혼성 형태, 혼성체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레조넌스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살표 표시가 다르죠. 이 공명 구조랑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움이랑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아니라 이거이기 때문에 이 중간의 형태, 평형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레조넌스 스트럭처는 마찬가지로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A라는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B라는 구조를 그린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중간의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 화살표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와 B를 이성질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명 구조 사이에 이런 공명 구조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사이는 이성질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레조넌스 스트럭처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the placement of atom and single bonds always stays the same 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 아톰들의, 원소들의 위치,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HN, 여기 나와 있는 COHN, 얘네들의 구성,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지 않았죠. 그쵸? 얘네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싱글 본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돼요. 보통 시그마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싱글 본드 같은 경우에. 이 시그마 본드 같은 경우에는 레조넌스 상태에서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케미칼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면 어떤 본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걸 케미칼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단일 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시그마 본드는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중결합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는 전자 배치가 바뀌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화이 일렉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 위치가 바뀌어도 되지만 시그마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징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까요? Resonance structure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unpaired electron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unpaired electr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싱글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예를 보게 되면 A 스트럭처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싱글 일렉트론이 없는 상태죠. 여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얘네들을 전자 구조를, 공명 구조를 그려준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의, 애톰들의 어레인지먼트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본드도 전체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자 배치만 바뀌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A라고 하는 애랑 C라고 하는 애랑 얘네들이 레조넌스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룰에 위배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싱글 일렉트론의 숫자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없고 그 다음에 C는 지금 두 개가 생겨버렸죠. 이 경우에는 서로 얘네를 레조넌스 스트럭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세 번째 룰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일렉트론 가지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아까 옥텐 룰의 예외를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두 번째 로에 있는 그런 원소들 같은 경우에, 특히 C, N, O,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8개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9개 이상의 전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이 전자 그 원소들의 배치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본드 깨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인 싱글 일렉트론의 개수도 동일하죠. 같지만 얘네 둘이 서로 레조넌스 스트럭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 탄소가 10개, 주변에 10개의 전자를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그려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8개 옥텟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9개 이상인 경우에는 절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이하인 경우는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는 거는 무조건 안 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단 그 정도를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주는데 그때 사용해주는 화살표를 curved arrow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curved arrow no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전자의 이동을 표현을 해주기 위한 화살표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공명을 나타내주는 화살표, 그 다음에 평형을 나타내주는 화살표와는 좀 다른 형태인 거죠. 네,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렉트론 포지션이 나타내 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래쪽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들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위에서 얘기한 커브드 에로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화살표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하나, 싱글 일렉트론이 움직이지 않고 전자 쌍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파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파이본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전자 두 개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전자 두 개가, 그러니까 쌍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아래쪽에서도 얘를 보게 되면 여기 탄소 위에 있는 비공유 전자 쌍이 이동을 해서 여기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는 그러한 레조넌스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페어가 즉 전자 두 개가 같이 쌍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라디칼을 배우게 될 거예요.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싱글 일렉트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라디칼의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화살표를 반쪽만 표시를 해요. 이 머리 부분이 반쪽만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우는 이 화살표들은 전부 다 머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두 개가 페어로 움직인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화살표 끝이 하프 헤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프 헤디드 같은 경우에는 한 싱글 일렉트론이 이동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려줄 때. 그래서 반드시 공명 구조를 그려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이 온전한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줘. 그리고 이 화살표를 어디에서 그려서 어디로 끝을 포인팅 해야 되느냐. 그것도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살표에서, 출발 위치에서 도착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출발하는 위치, 이 탄소에서 출발을 하죠. 탄소에서 처음 시작 표시를 해서 이동하는 위치, 도착 위치는 이 탄소 사이에 결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합으로 이렇게 가준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원소, 즉 산소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는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를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던 옥텟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레조넌스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면 8개보다 적은 일렉트론을 갖는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어디에 조금 강조를 둬야 되냐면 이 말에 조금 강조를 해야 돼요. 그냥 can have죠. 그러니까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A 구조랑 B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자의 배열들, 그러니까 원소 애톰들의 배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 본드도 깨지지 않았고 룰 1, 2, 3를 전부 다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6개만 채워져 있지만 옥텟 법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이게 가능한, 그릴 수 있는 그런 레조넌스 스트럭처다. 이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까지 9개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공명 구조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 번째 원자과 껍질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덜 가지는 건 가능하지만 더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명이 좀 잘 일어나느냐 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중결합이랑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이런 형태가 공명 현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새로운 이중결합을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공명 구조가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잘못 누른 거죠. 이 주석은. 그러니까 질문이 있거나 뭐 있으면 채팅에서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켜서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편하게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도 돼요. 만약에 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너무 빠르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뒤에서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조넌스 하이브리드예요.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혼성이라는 뜻이죠. 뭔가 섞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명 구조 A라는 공명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B라는 공명 구조를 그렸는데 얘네 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형태를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실제와 더 가까운 그러한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C라는 형태의 구조를 그려주는 걸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혼성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공명 레조넌스라고 하는 게 A라는 어떤 구조와 B라는 구조의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레조넌스 구조라고 하는 게 A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B라고 하는 그 구조의 안정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 벤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하겠죠. 동일할 것 같은데 앞에서 잠깐만 이제 슬라이드 하나만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면 A와 B 이 구조를 봤을 때 A와 B가 서로 공명 구조이긴 하지만 A의 안정성과 B의 안정성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A라는 구조의 안정성을 보게 되면 얘는 모든 원소들이 옥텟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상태를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있는 탄소가 옥텟 법칙을 만족하지 않죠. 그럼 A와 B는 서로 공명 구조이긴 하지만 B가 훨씬 불안정해서 이 둘의 어떤 이 사이에 있는 실제 형태를 찾아보면 A와 B의 딱 중간이 아니고 이 A 쪽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그렸을 때 더 많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이저 컨트리뷰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마이너 컨트리뷰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중간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여기 아까 전에 봤었던 그 구조가 다시 나왔네요. 여기 보게 되면 설명했듯이 이 X라고 하는 구조는 전체적으로 옥텟 법칙도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차지가 없어요. 분자 내부적으로 전체는 뉴트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트럴이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는 형태죠.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넓게 퍼져 있고 고르게 퍼져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전자 밀도가 이 산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자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조보다는 Y 구조보다는 X 구조를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형태로서 더 이 분자는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개가 유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지, 마이너스 차지, 그 다음에 B도 마이너스 차지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차지를 질소가 가지고 있느냐, 혹은 마이너스 차지를 산소가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 이제 차이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죠. 그래서 질소랑 사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거에서 큰 차이는 많지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거의 중간의 형태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려줄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하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이 중간의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 줄 것이냐라고 하나의 형태로 그려주는 게 레조넌스 하이브리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의 어떤 결합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죠. 처음 보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결합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결합들은 붙을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보면 이 C와 O 사이에는 이중결합인데 이 B의 형태에서는 단일결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의미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어떤 사이의 형태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5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1과 2 사이에 있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결합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오는 이 표시. 델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를 하는 거는 파샬리 네가티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음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뒤쪽에 보다 보면 델타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양성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구조에서는 A 구조에서는 질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B 구조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질 수 있는데 확연하게 어느 한쪽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파샬리 부분적인 네거티브 차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얘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이에요. 이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를 그리는 것 자체가 어느 한 특정 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결합도 1에서 2 사이이다. 이 파셜리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도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딘가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할 수 있지만 굳이 이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하나로 그리려고 한다, 그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근한 형태인 거는 벤젠으로 다시 가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죠. 얘도 일종의 레조넌스 하이브리드고 혹은 다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그려주기도 하죠. 이것도 얘네 둘 다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고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구나. 이게 레조넌스 하이브리드구나. 그걸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그거 하나. 이게 얘네들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어느 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나타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공명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명은 뭐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나가면 여기는 몰레큘러 쉐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뭐 본딩 결합과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여기에 일단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있죠. 얘는 4, 5, 6쪽이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본드의 랭스가 이 C와 H 사이, 그 다음에 N과 H 사이, O와 H 사이의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강도는 세진다 라는 거죠. 결합 길이랑 그 다음에 랭스랑 스트렝스는 서로 반대죠, 반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강도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F, CL, BR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갈수록 본드 길이는 길어지고 그러니까 결합 세기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전에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결합 길이는 설명이 필요해요, 혹시? 왜 이게 짧아지고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니, 뒤쪽에 어차피 그 오비탈을 하게 될 거니까 오비탈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들, 몰레큘러 구조를 만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VS-EPR 이론에 의해서 이제 몰레큘러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중심 원소가 있고 X, A라고 할게요. 중심 원소가 있고 이 주변에 몇 개의 그룹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오메트리가 형성이 된다. 만약에 두 개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얘는 본드 앵글이 18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다음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세 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드 앵글이 120도가 될 거고. 여기까지는 평면이죠. 그 다음에 어떤 A에 4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부터는 90도가 아니라 입체로 가기 때문에 109.5도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뭐 이 내용들은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2개일 때, 그룹이 3개일 때, 뭐 4개일 때 나오는데 여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42페이지, 42번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3차원 구조를 그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면은 사실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는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약속이 필요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결합을 그릴 때 그냥 일반적인 솔리드 라인 여기 나와 있는 이 솔리드 라인을 그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가 웨지거든요. 뭐 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색칠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웨지라고 하는데 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앞 평면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 대시드 웨지라고도 하고 혹은 대시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이 경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평면보다 이 원소가 뒤쪽에 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메테인을 보게 되면 C에 수소가 4개가 달려 있죠.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솔리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2개는 같은 평면에 위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평면보다 앞쪽 그 다음에 하나의 수소는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 2개는 여기랑 이제 이 같은 평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눈을 뭐 여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웨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H는 이 평면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이 H는 뒤쪽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속을 통해서 3차원 구조를 그리게 되면 눈으로 얘가 어느 거는 평면에 있고 어떤 거는 앞에 있고 뒤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선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그려줄 거니까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평면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준 거고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웨지와 대시드 웨지를 그려줄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웨지를 먼저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시드 웨지를 앞에 적어도 되고, 얘네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체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 구조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은 우리가 쭉 한번 넘어갈 거예요. 이쪽은 넘어갈 거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49페이지로 와서 이제 그리는 방법 중에 이제 또 다르게 많이 활용되는 구조가 뭐냐면 컨덴스 스트럭처도 우리가 앞으로 유기화학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컨덴스드,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축약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건 똑같이 계속 그려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생략을 해서 그려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걸 간략히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보게 되면 중간에 CH2, CH2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CH2를 가로로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을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CH3가 반복되는 게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유닛을 괄호 안에 넣어주고 몇 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이 예들은 뭐 한번 쭉 보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구나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컨덴스 스트럭처 중에서도 C랑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COOH 그룹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룹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그룹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긴 할 텐데 COOH라든지 혹은 CHO, 알데하이드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줄였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뒤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돼요. 여기 CH3CH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또 쓸 수가 있냐면 CH3에 C에 O랑 H랑 있으니까 OH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룰을 보게 되면 만약에 탄소에 어떤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축약형을 써줄 때 반드시 H를 탄소 옆에다가 바로 먼저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COH라고 쓸 것인가
아니면 CHO라고 쓸 것인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H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 옆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C에 H가 3개가 있으니까 CH3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OH 같은 경우에는 보통 COOH라고 풀어서 쓰기도 하고 혹은 CO2H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CO2H라고 쓰는 것보다는 COOH라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CO2H라고 나오는 경우에도 이걸 의미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 정도만 일단은 오늘은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실제로 카르복실릭 애시드나 아니면 알데하이드를 배우게 될 때 그게 1학기에 나올 수도 있고 2학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배울 때 이제 그랬었지 그 정도 기억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스켈레탈 스트럭처. 그래서 나는 CH 써주는 것도 귀찮다.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스켈레탈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C랑 H를 생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정션, 라인들이 만나는 정션 혹은 어떤 라인의 끝에 존재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라인의 끝, 여기에 C, 그 다음에 라인과 만나는 지점, 여기에 탄소들이 위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으면. 그러면 이 말단에 있는 이 탄소들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4개가 되어야지 가장 안정한 형태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결합이 무조건 4개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탄소는 지금 결합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3개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그래서 H가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탄소를 보게 되면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하나, 2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2개만 더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H가 이렇게 2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켈레탈 구조 같은 경우 골격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골격 구조라고 하는 거에서 C와 H만 생략을 하지 다른 원소들은 생략은 하지 않으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그려주는 방법인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전에 뭐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 아래만 잠깐 뭐 보게 되면 그래서 라인의 끝 여기에 C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인이 만나는 지점 여기도 C가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말단에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합이 하나니까 H가 여기에 3개가 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이미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H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냥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 그 골격 구조를 나타낼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차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금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먼저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 구조인데 파지티브 차지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파지티브 차지가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 결합이 하나, 둘이니까 2개가 있으니까 H가 여기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구나라고 해서 HH 쉽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경우에는 파지티브 차지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결합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원래는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지만 파지티브 차지가 의미를 하는 게 비어있는 결합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이 이렇게 3개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지티브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 형태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보면 포멀 차지를 배웠죠. 그쵸? 포멀 차지를 배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일렉트론의 수, 원자과 전자의 수 빼기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전자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쉽냐면 본딩의 숫자 빼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결합하고 있지 않은 일렉트론의 숫자, 이게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일단은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탄소가 기준이니까 밸런스드 일렉트론은 몇 개죠? 4개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결합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일렉트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지는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H가 하나만 있는지 거꾸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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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일단 우리가 여기 이 탄소에서 알고 있는 거, 이 포멀 차지를 알고 있죠. 그럼 결과가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 차지기 때문에 전자가 없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긴 0. 그 다음에 이거는 기준이 되니까 4. 그래서 총 본딩이 3개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해줘서 얘네들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하나의 수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경우는 똑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전체는 4고 그 다음에 결합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가 2개,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격 구조에서는 차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여기서도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뒤쪽에서 이 차지와 관련된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명확히 좀 더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소가 아닌 경우를 봤을 때 일단 산소일 경우를 보게 되면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격 구조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전에 그 포멀 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 게 편하다라고 했냐면 밸런스드 일렉트론에다가 그 다음에 본딩의 개수,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개수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있는 이 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주변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포멀 차지는 지금 0인 거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6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본드를 몇 개를 형성을 하고 있냐면 탄소랑 하나, 그 다음에 수소랑 하나, 총 2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몇 개인지 이제 알아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쌍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쌍의 비공유 전자 쌍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포멀 차지가 플러스 1이라는 걸 줬어요. 그쵸? 원자과 전자는 6 동일하고 그 다음에 결합의 숫자를 봤더니 탄소랑 하나, 그 다음에 수소랑 2개, 그래서 총 결합은 3개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전자가 2개가 주변에 있고, 그래서 unpaired electron이 non-bonding pair electron이 한 쌍이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렉트론들이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비털 부분. 여기까지 했을 때
조금 질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어, 특별히 없어요. 괜찮아요. 좀 많이 지루하긴 하죠. 어, 음, 그래서 오비탈 부분 여기 이제 나올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수업했을 때보다 집중력이 더 힘들죠. 집중이 더 잘 안 되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저도 집중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좀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오히려 더 낫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웬만하면은 다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한 1, 2주 정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되겠지라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갖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오비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오비털 부분 많이 일반 화학이랑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에서 오비털 부분 많이 배웠나요? 이 부분을 배우긴 배웠죠.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형태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오비털 같은 경우. 저는 오비탈을 복잡하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좀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같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 오비탈 배웠을 때 조금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 이 오비탈이 뭐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본딩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오비탈이 나와 있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영역은 아니고 궤도 함수죠. 그쵸? 일종의 어떤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궤도 함수라고 하는 건데, 전자가 어떤 특정 확률 이상으로 존재할 확률을 시각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수소의 중심이 있으면 어느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퍼센티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일정 퍼센티지 이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확률이 높은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있을 확률이 낮은 부분을 이제 낮게 표시를 해주는 게 오비털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급을 했었던 시그마 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자들이 새로운 결합을 만든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오비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전자 밀도가 이 중심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랑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좀 더 가까이에 있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형태가 되는 거. 그거를 결국에는 시그마 본드, 어떤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갑자기 없었던 어떤 브릿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자 밀도의 밀집에 의해서 서로 단단하게 엮이는 그러한 걸 우리가 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보다는 이 거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거리보다는 이쪽 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전자 밀도가. 그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비탈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좀 많이 혼동이 오는 부분은 혼성 부분이죠. 혼성.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오비탈의 혼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혼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탄소를 좀 예를 들면 전체, 그러니까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이 탄소를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를 총 6개 가지고 있죠. 1s는 무시를 하고 네, 그쵸. 1s는 무시를 하고 4개죠, 4개. 그러니까 총 6개인데 최외각 전자는 다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총 6개이죠. 근데 1s에 지금 2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S와 그리고 이 P에 들어가 있는 원자가 전자는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2개 같은 경우에는 코어 일렉트론 1s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반응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들은 대부분 이 밸런스 일렉트론, 최외각 전자이기 때문에 이 코어 일렉트론들은 좀 무시를 해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전자 4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지만 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낮고 그리고 그 위에 P 오비탈들이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하죠. 보통 얘를 X, Y,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법칙에서 따져졌을 때 안정한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들이 먼저 채워진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상태로 만약에 with 점자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먼저 업, 다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p 오비탈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오비탈을 점자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존재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형태로 존재를 해요. S 하나와 P 3개가 어떤 동등한 에너지 준위로서 혼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C를 점자식으로 표현을 하면 동등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들이 결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다이발렌트 카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전자쌍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카본을 다이발렌트 카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먼저 혼성에 대해서 열심히 밝혀내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실험을 먼저 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정한 곳부터 S 오비탈부터 먼저 전자가 차는구나. 그래서 S에 업, 다운이 차고 그 다음에 P에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여기에 업 이런 식으로 차서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험을 해서 수소를 붙여보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H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CH2가 생성이 되겠구나 라고 처음에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얘 자체도 굉장히 unstable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얘가 옥텟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실험을 해 봤을 때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이렇게 어떤 CH4의 형태라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혼성이에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오비탈 하이브리드라는 게 먼저 나와서 그거의 이해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CH4가 형성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실험을 했을 때 CH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CH4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얘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이브리드.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혼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쓴 거야. 실제로는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걸 혼성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이브리다이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 빼고 반응 혹은 결합을 위한 원소의 준비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통해서 그냥 그치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학자들은 그 약속을 증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왜 이런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화학자들은 이게 왜 하이브리드가 돼야지만 혼성이 돼야지만 결합이 잘 되고 안정화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고 밝혀내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하이브리드 혼성이 돼야지 이게 결합이 잘 되는구나 그게 더 안정하구나 그게 약속이구나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돼요. 그 이상을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성이 되어서 각각의 싱글 본드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혼성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원소들이 결합,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다.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오비탈들이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을 통해서 가장 존재하기 안정한 형태, 결합하기 좋은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 조금 더 살짝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p 오비탈,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이렇게 존재하는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형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근데 이게 s오비탈 하나랑 그 다음에 p오비탈 세 개가 하이브리드 형태, 한쪽은 좀 크고 한쪽은 좀 작은 형태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혼성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VS-EPR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야지만 어떤 4개의 결합들이 가장 멀리 존재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혼성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sp3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S 하나랑 3개의 P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4개의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면체 구조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S 하나랑 P 하나가 혼성이 된다. 나머지 2개는 뭐 건드리지 않고 그럼 얘를 SP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 하나랑 P 2개가 이렇게 혼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2 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은 더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성에 따라서 그룹이 몇 개냐에 따라서 SP를 하느냐, SP3를 하느냐, SP2냐, SP3냐 이거는 알고 있을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저 설명을 하고 얘는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했어요. 어차피 4개의 혼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질소를 만약에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ES가 있고 EP가 있으면 하나 총 체외각 전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상태죠. 만약에 얘가 혼성이 된 상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얘랑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것도 만약에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이 페어, unshared electron 페어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다른 거예요. 얘랑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비탈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오비탈로 그린다라고 하면 S 오비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질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동그랗게 생겼죠, 이 주변에. 그러면 얘를 먼저 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P를 3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끝에 여기에 H, H, H 이렇게 결합이 될 텐데 그러면 이 구조랑 그 다음에 이 sp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비탈의 형태, 여기 있는 형태 이렇게 3개가 혼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먼저 중앙에 s 오비탈 S 전자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심이 전자로 밀집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결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내지는 건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성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합할 준비를 먼저 하는 게 혼성이고 그래야지만 에너지의 그러니까 안정도, 스테빌리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혼성을 사용을 한다. 그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뭐 꽉 채운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1 남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챕터 2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